네, 하루가 연기돼서 발표된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본선에 진출한 후보는 득표율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순입니다. 한편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여야 간 내탓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경선 컷오프가 처음이라고 하던데, 근데 발표는 안 했대요. 득표율을 발표는 안 했는데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순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5명이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1위가 이준석 후보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예비 경선이잖아요. 네. 본 경선은 당심 대 민심이 7대 3인데 예. 5대 5입니다. 근데 보도를 보니까 또 당원 투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섰더라고요. 네. 아주 근소한처럼 앞섰어요. 그 당원 대 민심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전 오늘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이제 바뀔 때가 됐구나를 느껴요. 이준석 후보가 인물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예. 그리고 한 번도 안 돼서 영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나경원 조영 의원이야 당연히 중진이고 예, 5선 4선이니까. 4선이에요. 예. 근데 한국 정치, 특히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가 이런 얘기는 숱하게 해왔던 겁니다만 그게 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당권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 그러면서부터 이준석 후보의 이 약진, 이른바 돌풍 이런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경원 후보라든지 조영 후보는 좀 다른 계파 프레임 같은 것들을 꺼내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설령 조금 있다 하더라도 네.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전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은 그들의 문제인 것이고 네네. 국민들은 정치가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려면 최소한도 세대 교체가 돼야 돼요. 세대 교체가 된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도 인적 교체나 세대 교체는 정치가 바뀌는 것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총론적으로. 예.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비 경선 과정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제 초선 또는 영선 의원들이 얼마만큼 컷오프를 통과할 거냐라는 게 첫 번째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 통과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당원의 벽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심 포인트는 과연 누가 1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이제 맞춰졌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당원에서의 득표율 차이는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이번 경선이 나름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데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좀 보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4.2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좀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준석 돌풍이 단순한 세대 교체의 차원을 넘어서서 왜 이런 돌풍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민주당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거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 하나 가지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혼란을 일으키면서 사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변했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좀 초반 단순한 이준석 돌풍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국민의 관심을 끈다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더욱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선이라는 표현을 간헐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처럼 계속 영선이 매번 나온 시기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번에 본경선으로 그럼 들어간다면 신진은 이준석 후보가 혼자잖아요. 나머지는 5선, 4선이고 4분이 이제 있습니다. 본선에서도 7대 3이면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당원 투표가 이제 70%이기 때문에 게다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영남 당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문법으로 본다면
이준석 후보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영남이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게다가 이제 나경원 그리고 뭐 주호영 의원 뭐 당의 이제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변화라는 게 무슨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5대5, 이건 당신의 민심은 5대5의 결과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예. 영남이라고 해서 뭐 글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른바 전략적 투표, 전략적 선택 이런 것들 네. 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예. 그분들이 항상 그냥 과거의 틀에 딱 묶여서 기존 패러다임에 묶여가지고 우리 정당의 뭐 영남 텃밭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건 웬만하면 알지 않겠어요 당원들이라면은.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여전히 뭐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나경원 게다가 이제 조영 이런 분들이 6월 11일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네. 전국 순회 그러면서 이제 뭐 개파 프레임도 붙일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된다면 요즘 뭐 그분들 얘기하는 게 유승민 계기 때문에 외부의 그 유력 주자들을 포섭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격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이제 당심에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글쎄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안 되더라도 한국 사회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민주당 그야말로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 별로 안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려고 노력은 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흥행을 못 했는데 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잘한 거 별로 없으면서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단 말이죠.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영남 당원들도 이 기조를 잘 유지해서 오히려 밖에 60대의 그 유력 주자들과 30대 비록 영선이지만 초선 중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진 뭐 다선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한국 정치 제대로 됐습니까?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 방법을 좀 바꿔봐야죠. 언제까지 다선 중진 서열 타령하고 있겠어요. 서열 문화 그리고 당론에 가둬가지고 헌법기관들 꼼짝 못하게 자율성 다 뺏어버리고 이런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권 교체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정치 교체거든요.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정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최종 결론은 모르겠으나 상당한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영남의 당심도 어느 정도 전략 투표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가능성을 좀 두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예. 본선은 또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궁금한데 앞서 뭐 개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예.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개파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가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자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신구 대결이다라는 거 하나고 본인은 새롭고 그리고 나머지 중진들은 진부하다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파 프레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주 냉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최고가 새롭나요? 저는 새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2011년에 박근혜 전 대표가 당시 비상대책위를 만들 때 박근혜 키즈로 입문을 했고 네. 그리고 그동안 유승민 키즈로 해서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35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영성준진이란 말도 나올 정도로 예. 그래서 그걸 자꾸만 신구 대결 구도로 가면 갈수록 상대편은 그때 방어 프레임으로서 개파 프레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본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최고도 현재 이제 본선으로 갔을 때는 기존에 있는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뭔가 신구가 조화를 이뤄내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항상 새롭고 중진들은 예를 들어서 마치 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큰 쟁점이 저는 될 거라고 좀 봐요. 예. 제일 첫 번째는 결국은 유승민 리스크가 전당대회를 지배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승민 개파라고 하는 것은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영남 당원들에게 굉장히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예. 상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시점상으로 보면은 지금이 결국은 대선을 10개월 앞둔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움을 추구한 변화형이 아니라 관리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중진이라는 말 속에서는 뭐가 내포가
돼 있냐면 그동안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최고는 지금까지 검증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위를 했든 뭐 2등을 했든 간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한 나름대로 강력한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개파와 검증과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당원들은 내년도 공천에 어느 후보가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아마 나름대로 교차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일단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자면 만약에 지금 구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통합과 대선까지 가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네. 부지불식간에 과거의 프레임에 많이 갇혀 있어요. 스스로들이. 선입견이 예. 딱 있죠. 나경원 전 의원 바로 얼마 전 서울시 경선에 실패했었잖아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잠깐 떨어지면 그걸 못 견뎌서 바로 또 나오고 또 기회가 돼서 되면은 좀 이따 바로 나오고 그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겁니다. 나경원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다 능력 있어요. 나름대로 중진 경륜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 중진이다 무슨 뭐 다선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너무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도 전 최고도 하지만 김 교수 말씀처럼 정치한지 오래됐어요. 네. 10년 됐어요. 맞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왔잖아요. 네. 뺐지만 못 따왔을 뿐이지 3번 출마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완전 신진도 아니에요. 그런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신예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진과 신예의 조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항상 중진들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김은혜 의원과 김웅 의원이 비록 실패했습니다만 상당한 저력을 보여줬잖아요. 예, 예. 상당한 어떤 그 관심과 주목도를 끌어올렸다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바뀌는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세대 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세대 교체라는 것은 정치가 바뀌기 위한 정치가 복원되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요. 예. 세대 교체 절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만 네. 저도 그것이 돼야지 뭔가 바뀜의 변화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송영길 대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이준석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당에게. 예. 그만큼 야당에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어떠한 단초가 될까?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묻히고 마는 이른바 찻잔 속의 태풍은 그칠 것인지 예. 그야말로 돌풍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한국 정치의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인지 예. 그건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대단한 변화다. 이건 사실 기존에 민주당에서 많이 일어났던 변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아주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새로운 변화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뭐 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최종 결과도 우린 두고 봐야 할 거예요. 뭐 예. 토론회도 하고 전국 순회하면서도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이들이 내미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어느 게 더 당원들이나 또 민심에 더 반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분명한 것은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평가합니다. 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런 분위기를 타서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까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예. 저는 내년도 대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나름대로의 변수는 예. 2030 세대라고 봐요. 네. 4050과 6070은 거의 나름대로 표심이 지금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2030의 돌풍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예를 들어서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2030의 표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속에서는 민주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여당의 당대표와 야당의 당대표 간의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큰 변화가 보면 세대 교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교체라는 것이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20대네요. 아니, 나이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20대가 나와야지 그게 세대 교체로서 정점을 찍는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 세대 교체라고 하더라도 그 세대 교체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젊음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공약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한 나이가 젊기 때문에 교체되고 더 나가서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나름대로 유권자가 판단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된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인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이 특별공급이 나름 뭐 생길 때는 나름 뭐 취지가 있었던 예, 예.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됐어요. 네. 다 아시잖아요. 예, 그거는. 예. 세종시에 그 장관 차관 관사 같은 것도 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관사 한두 번 가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관사도 의리하다고 그래요. 이건 예. 특별공급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에게 과도하게 특혜처럼 비치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이 특별공급 네.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통 사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엊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뭐 이제 기념식도 있었습니다만 예.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이 먼저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굉장히 앞서가는 선진사회라고 하면서도 네. 아까 우리가 정치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너무 이런 것들도 특별 공급 무슨 뭐 특혜 가지고 이번에 뭐 그 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죠. 네.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언론도 비판적인 관점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거거든요. 예.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나름대로 잘못 운영된 게 있고 또 뭐 나름대로 또 긍정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 폐지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언론이나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보수 진보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예. 일리가 있다면 빨리빨리 즉각 반응하고 이렇게 고쳐 나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그 대권 레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빅3는 지금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계속 지지율은 1, 2, 3위 당내에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고 이번에 이광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광재 의원의 출마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당의 그 가장 큰 네. 한계는 뭐냐면 너무 피곤하다. 예. 빅3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박용진 뭐 의원이라든지 이광재 의원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 풀이 넓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움을 볼 수가 있는 부분 속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네. 더 많이 나와도 돼요. 나오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라.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컷오프를 할 수도 있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여하튼 뭐 친노, 노무현 시대를 다시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광재 예. 의원의 그런 그 선언은 나름대로 좀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기도 보이지 않게 박용진 그리고 더 나가서 이광재 의원과 현재 뭐 전 총리와 비교했을 때는 뭔가 좀 이제 거기도 좀 젊은 세대로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곧 예. 이어서 이제 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죠. 왜냐하면 뭐 경선 일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7월서부터 바로 이제 본격적인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각 후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 기념회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이광재 의원 말고도 다른 분들도 혹시 이거를 뭐 김두관 의원이라든지요, 네네. 아니면 뭐 임종석 뭐 전 실장이라든지 예. 이런 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그런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저는 친문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봐요. 이제 이렇게 전개된다고 한다면 관심이 또 굉장히 쏠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거를 좀 확충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이광재 좀 의원의 그 선언은 나름대로 여당으로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원조 친노라는 타이틀에 붙은 이광재 의원이 지금 나오면서 그럼 그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빅3가 너무 지금 지리하게 끌고 오는 상황에서 변화를 좀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네. 친노 하면 이광재 안희정이었는데 이제 네. 이광재 의원인데
당장 뭐 이 빅3의 이 구도 이 순위가 바뀌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단지 이광재 의원이 이제 상징하는 나름 그 이제 여권 내의 위상이라든지 이미지나 상징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빅3로 가고 있는데 이 지지율 같은 것들이 친노의 상징이 워낙 강한 인물이니까 친문하고도 약간 다르잖아요, 이광재 의원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현재 빅3의 지지율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를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일단 관심이 좀 가요. 예. 지금 친노나 친문도 지금 사실상 물론 아직도 경선이 9개월 남았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선거 9개월 남았기 네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을 거예요. 9개월이 뭐 거의 9년에 가까운 건데 대한민국의 선거 9개월이라는 게 예. 일반 생활에도 9년에 가까운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이냐. 단지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처럼 3자 구도로 계속 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뭔가 어떻게 역동성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3자 구도가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변화와 개혁은 민주당의 상징처럼 되어 왔던 건데 지금 선거 이후에도 큰 쇄신 같은 게 안 보이고 있고 대선 빅3 구도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와 그리고 역동성, 다양성 같은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도 그리고 좀 이른바 빅3 새 후보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전 출전이라고 봐요. 그래야지 예. 국민이 더 이쪽에 민주당의 어떤 그 대선 레이스를 지켜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부터 저는 새 후보 앞서 말하는 이재명, 뭐 이낙연, 정세균 후보들에게도 후보라고까지 말 붙이기 좀 뭐하긴 한데 예. 아무튼 그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양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여권의 대선 주자들,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히죠.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당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선거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반대급부가 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1등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거죠.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고 그래야지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불필요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정치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대권 선언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 거기다 대놓고 뭐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후보는 아니죠. 네. 정치인도 아니죠. 그 인물에 대한 존재감만을 더 이렇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고 뛰어들면은 그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굳이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유권자에서 봤을 때는 여권 후보도 좀 초조한가 보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 예. 보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 밴드웨건 이펙트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등에 대해서 우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화 선언은 예. 하긴 하는 거죠. 뭐 본인이 저렇게 열심히 정책 공부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정책 공부할 이유가 있나요? 다만 이제 시점을 언제 할 것이냐. 6월 11일 날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결정이 되고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안철수 지금 당과의 합당 문제도 남아 있고요. 예. 이게 같이 한번 맞물리면서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본인이 예. 명확한 선언을 해야지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윤석열 전 총장의 오랜 자명에 갖고 있는 피로감이 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도 보면 조금씩 좀 빠져나가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6월 달 되면은 자연스럽게 선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7시부터인가요? 끝나서 거의 끝난 거 됐어요. 안 들어와가지고 그 야당 쪽에서 서로 사과하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네, 그 시작은- 김용민 의원,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유상범 의원, 야당의 예. 유상범 의원의 그 과거 그 이제 변호사, 검사장을 마치고 이제 변호사 할 때 그 네. 사안 가지고 이제 파행이 빚어진 건데 뉴스 해당 장면을 틀어버렸죠. 틀고 뭐 이 전관예우는 저런 게 전관예우인 것이지 이 김호수 후보자는 전관예우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 과정 속에서 김용민 의원이 그 부분을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저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럼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상대방 당의 청문위원회 과거 그걸 띄워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전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특히 그 야당의 조순현 의원한테 눈 크게 떠도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예, 예. 난 그런 말은 정말 하지 말아요. 네네. 그 말을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 그 사진 끝나는 거예요. 듣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예. 그게 단순한 결례 말이 아니잖아요. 예, 막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사과라고 우리 한국 정치가 항상 그렇잖아요. 무슨 말하면 사과하니 마니 그래가지고 그냥 파행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예. 뭐 청문회 다시 할 수 없죠. 야당은 다시 할 수 없는 거 알면서 다시 청문회 하자는 것이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거다 아는 거고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해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예, 예. 그 저런 청문회 보는 우리 국민들 얼마나 답답해요. 네. 저런 청문회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청문위원 여든 야든 그 청문과 조금 약간 비껴 있는 건요. 완전하게 안 나오긴 어렵다 하더라도 좀 자제하는 게 나아요. 네. 상대방 위원이 지금 청문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유상범 의원의 그 과거가 전 전혀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예, 예. 본인도 약간 뭐 사과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것과는 예. 별개 문제예요. 그 청문을 끝까지 가서 뭔가 국민들에게 정책 역량 검증하자면서 엉뚱한 파행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따지면 거의 똑같은데 그런 여당의 그 김영민 의원의 태도는 저는 썩 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